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소속된 교수들이고요. 저는 과학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충영입니다. 예, 저는 정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명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포항공과대학교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데 인문사회학적인 어떤 연구나 교육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조금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저희 연구하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교육할 때 저희가 재밌었던 이야기들도 말씀드리고 또 인문사회적인 내용 혹은 어떤 특정한 학문 분과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저희가 광범위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론칭을 해보려고 이렇게 모였고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제목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대의 먹물들 이런 제목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시고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의 제목이 있다면 댓글이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10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어서 두 교수님들의 자세한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인문사회학부 교수님들이 정말로 점심시간에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가벼운 얘기들 같은 것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가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사하면서 선생님들이랑 얘기한 거 들으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재밌고 너무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희끼리만 듣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뭐 수다를 많이 떨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이런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동물 애호의 역사,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주제는 이제 제가 조금 가져오고 관심이 있는 주제여서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 때 특히나 한국 현대 사회에서 어떤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은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이 되죠. 또 아마 우리 포스텍 구성원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학교 안에 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렇게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나 의견 자체에는 아마 크게 반대하는 마음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그렇지, 당연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좀 수다를 떨어볼 내용은 그게 과연 그런 것인가? 얼마나 이게 당연한 것인가? 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조금은 다른 이야기 좀 씹어볼 만한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걸로 한번 갖고 와본 건데요. 혹시 그러면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나는 동물을 좋아한다 혹은 나는 평소에 동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좀 자유롭게 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충영 교수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생각해본 바가 별로 없는데 왜냐면 다른 종류의 인간 동물들과 함께 지내느라고 비인간 동물들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개와 고양이를 항상 집에서 키웠어요. 예, 그리고 저 뭐 친척들 집에 가면은 뭐 소나 돼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동물들하고는 꽤 친숙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강명훈 교수님. 강명훈 교수님께 한번 또. 저도 동물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예,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요새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왜 어디죠? 강원도에서 산천어 축제하는데 뭐 물고기도 동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고기를 애호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몇몇 그게 또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 물고기의 인권이 아니고 뭘 어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존중을 해야 되고 이건 되게 고문하는 거고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들을 이렇게 비인간적인 글쎄 뭐라고 표현하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혼란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동물 애호라고 하면은 저는 모든 동물을 포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딱 제가 마음에 드는 그것만 동물이고 나머지는 그냥 식재료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배울 것도 배우고 따질 건 따지고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물고기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용어인데 예, 벌써 물에 사는 먹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우리 조상님들께서 그것을 부르셔가지고 예.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을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해보려고 하는 포인트들을 미리 조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 알고 계시고 마치 제 마음을 읽으시는 것처럼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는 당연한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의 시선으로 사람의 어떤 편의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실은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마음인데 우리가 한 번도 그거를 조금은 메타인지 없이 사회적으로 학습을 해서 그렇지 동물 보호해야지 동물 애호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조금은 큰 고민 없이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역사화를 저는 해보고 싶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동물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마음이나 당위 자체는 역사적으로 근현대라고 하는 적어도 한 17세기, 18세기 이후에 특히 서양을 중심으로 사실은 생겨난 마음이라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강명훈 교수님, 이 근현대 서양이라고 하는 시공간이 있기 이전이나 혹은 서양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방금 이건 되게 서구 근대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리액션이 드시나요?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요. 근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요새 많이 키우는 시골의 자부종 그 강아지들을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뭐 애호한 것 같진 않은데요. 그냥 진짜 고기로 생각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단백질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글쎄요. 예, 저는 그 근현대 이렇게 거시적인 것보다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동물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단백질로 생각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애 말고도 다른 단백질을 충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럭셔리가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은 좀 들고 또 우리나라도 한 20년 만에 2, 30년 만에 급격하게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딜 가도 물론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자식을 대체해서 동물을 키운다는 게 설명도 있지만 근데 길거리에 다니면 많더라고요. 이렇게 애완동물들이. 근데 그게 한 20년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근현대적이랑 거시적인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먹고 살만해지면은 일종의 럭셔리로서 이게 동물 애호라는 걸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이제 동물이랑 교감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논외로 치고라도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지 않은가 이런 한번 소설을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모르죠. 언젠간 바퀴벌레도 이렇게 애완을 할지 모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특히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불교의 문화,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고려 시대, 신라 시대까지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뭐 불교 신자라고 해서 반드시 또는 스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육식을 항상 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채식주의를 고려 시대에도 했다는 기록을 제가 접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 분들은 과연 이런 불교의 영향에 따라서 동물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항상 궁금한데 관련된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을 제가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굉장히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려면 기본적으로 선취돼야 될 인식 자체가 동물들을 먹거리 이상으로 볼 줄 아는 혹은 볼 수 있는 어떤 삶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강명훈 교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이제 역사적으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또 지적하는 바이고 굉장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기본적인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당연히 먹을 걸로 보겠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돼지든 소든 개든 먹을 걸로 보는 게 맞고, 물고기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도 우리 선조들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물에 사는 먹을거리, 고기로서 물고기를 봤다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시에 우리 이충영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우리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동물 애호라는 것이 어땠는가, 혹은 동물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발언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많이 해볼 만한 주제인데요.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으로 특히 불교에서는 윤회와 이제 살생을 금지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동물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어떤 확보가 덜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명체를 살생하여 먹고 내일은 내가 배부를지라도 다음 생에는 이게 내가 돌고 돌아서 다시 축생으로 환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서구 사람들이 19세기에 이제 동아시아로 많이 들어와서 중국이나 조선이나 일본의 어떤 동물 보호의 관념, 왜냐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미 본인들은 동물을 애호한다는 관념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동물 애호의 관념이 없는 타민족을 야만시했습니다. 동아시아를 봤을 때는 의외로 동아시아 사람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에 비해서 동아시아의 민족들은 계몽되어 있다, 서구 사람들이랑 가깝다라고 인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불교나 유교의 그런 문화적인 영향, 종교적인 영향으로 덜 잡아먹더라 라는 거를 서구 사람들이 이제 19세기에 많이 관찰을 했고, 여행기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다시 조금 얘기를 돌려서 그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서구 근대적인 동물 애호 관념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중세 시대 우리 유럽 대륙을 보게 되면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많이 마찬가지였는데, 강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동물을 먹거리로 봤기 때문에 먹거리에 너무 과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나 애착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먹는 과정에 자기도 마음이 괴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전근대 시대 유럽을 포함한 여러 지구상의 사회들은 동물을 사랑하고 말고의 관점을 따지기보다는 일단 어떤 생활 공동체 속에서 필요하면 먹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돼지가 배출하는 어떤 분뇨를 가지고 비료로 쓸 수도 있고, 소는 힘이 세니까 역축으로서 농사 일에 노동력으로 투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 대사의 차원에서 연결된 하나의 어떤 존재로 봤지, 특별히 사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역시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족들, 먹고 살 만한 귀족들이 나는 얘를 먹을 걸로 보지 않고 사양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정도에 프랑스의 왕실과 귀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작은 강아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런 반려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금은 처음 이렇게 만들어냈다,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국으로 퍼지고 독일 지역으로 퍼지면서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이게 조금은 왕실이나 귀족 말고도 먹고 살만한 유산 계급이나 약간의 중산층 사람들까지도 나도 출세를 하고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으면 저 잘 사는 사람들처럼, 귀족들처럼 작은 강아지를 데리고 살고 싶다. 그런 걸 그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저 사람 먹고 살만하구나,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상징적인 자본을 획득할 수 있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표식으로서 작은 강아지,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땀 좀 닦으시고.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연료를 질문. 토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두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맨 처음에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애완동물이라고 쓰셨는데, 이 둘이 좀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개념, 이 말 자체는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말인데,
이 동물을 반려자라고 생각할 기록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동물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든가 또는 뭐 동물을 정말 배우자와 같은 동급의 대상으로 여겼던 특수한 사례들은 있으나 굉장히 대다수의 문화에서 동물은 역시 애완동물,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소장품이 있고 미술을 애호가면 이런 것에 대해 역시 재산과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소유물의 일부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 동물을 자기와 거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반려자로 생각한 건 굉장히 최근의 현상이 아닌가를 이제 여쭙고 싶은데요. 네. 음. 강 교수님도 혹시 네 커멘트가 있으신지? 아니요, 저도 궁금하니까. 네. 그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저도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혼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제가 자꾸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자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애완동물을 혼용해서 저도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을 이충영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최근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 표현을 우리가 할 때는 보통은 companion animals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반대로 애완동물의 번역어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펫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요. 펫이라는 개념 이외에도 이제 서양어에서는 toy animals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toy animals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어 애완동물과 더 직접적으로 이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et animals 혹은 toy animals 이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조금 더 이충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더 가족의 일원으로서 혹은 인간과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동물들을 인정하기 시작한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지향성을 담은 표현이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이후에 우리 시대와 멀지 않은 최근에 나온 표현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것은 20세기 이후에 들어서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이 사람들 이게 쫙 퍼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겠죠? 맞습니다. 예. 네, 시기적으로는 20세기 이후에 반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 맞고 특히 20세기 말이죠. 네, 1950년대 이럴 때는 없었고요. 네. 근데 저는 그 동물 아까 이제 동물 애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애호가 뭘 의미하는지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랑 늑대랑 유전적으로는 동등하고 그 큰 차이가 있다면 개는 스스로 인간과 같이 사는 방식으로 진화한 거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인간이 같이 없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게 개인 경우에 개인인데 반면에 늑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야생으로 자기들이 무리지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이 개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같이 이 생존을 위해서 인간과 같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뭐 반려동물 혹은 애완동물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겠는데 뭐 그게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 우리는 사랑한다고 이렇게 수조에 가다 놓는 거 그게 우리는 사랑일지 몰라도 돌고래한테 뭐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동물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동물들을 사랑한다는 건 그냥 어떤 건가요? 그냥 놔두는 건가요? 이 부분도 너무너무 방금 마침 제가 말을 이제 이어가려고 했던 주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종은 늑대로부터 진화론적으로 파생된 거는 맞죠. 근데 이제 모든 개라고 해서 늑대와 같은 속성, 즉 인간의 손을 타지 않아도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야생개나 들개들의 존재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제 2024년 현재에도 저기 남아시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 가시게 되면은 어떤 마을 단위에서 그냥 풀어놓고 키우는 누구도 소유하지 않은 반쯤 우리가 길고양이를 보듯이 길개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그런 개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사람이 용인하는 문화권이나 사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늑대처럼 인간과 분리된 공간을 점유하면서 자기네끼리 살지는 않겠지만 개라고 하는 종은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개가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줘야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생 개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2024년 현재를 살고 계시는 아마 한국인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거예요. 그 야생의 개를 역사적으로는 또 다르게 표현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배회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또 아까 저희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애완견, 애완동물, 반려견, 반려동물과 또 다른 카테고리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제3의 카테고리로서 배회견, 영어로는 stray dogs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배회견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유기견이랑은 달라요. 유기견은 반려견이었던 혹은 애완견이었던 주인이 있었던 동물 혹은 개가 그 주인에 의해서 버려진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기견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배회견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적이 없는, 그래서 유기견과는 조금은 다른, 사람을 애초에 모신 적이 없는, 애완견이 되어본 적이 없는 야생개가 배회견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반려견 혹은 애완견의 역사적인 이 지위 상승과 배회견에 대한 체계적인 학살이 사실은 서양의 역사에서, 서양의 근현대의 도시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연구들이 최근 많이 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프랑스의 귀족부터 시작된 작은 강아지들, 실내에서 기르는 먹을거리로 보지 않는 작은 강아지들을 펫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네들이 17,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중산층, 도시에 사는 중산층까지도 많이들 이제 상승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반려동물들 혹은 애완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펫 혹은 토이 애니멀스라고 하는 개념이 작은 귀족들이 키우고 다니던 강아지 혹은 동물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의미에서 집 안에 사는 개 혹은 집 안에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한 18세기 중반 정도, 중기 정도였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안에 애완동물과 그러면 집 밖에 존재가 있으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또 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집 밖의 존재가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 이 배회견이라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 도시화가 더 발전이 되고 중산층, 이 런던, 파리, 뉴욕 같은 주요 서양의 도시에서 중산층이 성장해 갈수록 나는 집 안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건데 집 밖에 있는 저 더럽고 꾀죄죄하고 품종도 알지 못하는 배회견들이 너무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점점 강화가 됩니다. 그런 마음들이 강화되기 전 혹은 이 애완동물과 배회견 사이에 이분법적인 대비가 확립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그 야생 개들은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 감정적인 대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저 들개들, 배회견들은 아주 위험한 애들이야. 왜? 사람을 행인을 물어요. 혹은 쟤네들이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제 이 광경병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해지는데요. 저 개들이 살치고 다니게 냅두면 사람이 또 광견병에 옮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공중보건학적인 어떤 위협이 거기 어떤 정서적인 대비의 한 단계가 더 올라가면서 완전히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가 되게 되면 서양의 주요 도시에서는 반려견은 사랑해도 되고 마땅히 애호해야 되는 존재, 반면에 배회견은 죽어 마땅한 존재, 위험한 존재, 우리의 불안한 도시 생활에 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아주 불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이 굳어지게 됩니다.